안녕하세요. 부동산 검증소입니다. 최근 뉴스 댓글이나 커뮤니티를 보면 공포 섞인 목소리들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1997년 IMF 때 냄새가 난다. 금리 안 내리면 한국 경제 다 터진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혹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지금 12월은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회의가 없는 이른바 침묵의 달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 고요함이 마치 거대한 쓰나미가 오기 직전 물이 빠져나가는 해변가처럼 느껴집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외통수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1월에는 금리 내려주겠지 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계시지만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부동산 전망이 아닙니다. 제2의 IMF가 온다는 소문의 진실부터 다가올 2026년 1월 금리 결정에 따라 내 자산이, 내 아파트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적어도 다가올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먼저 시중에 떠도는 제2의 IMF 위기설부터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997년 IMF 사태는 국가부도였습니다. 나라의 달러가 없어서 빚을 못 갚아 망한 거죠. 하지만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대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이 넘쳐납니다. 즉, 1997년처럼 나라가 달러가 없어서 쓰러질 확률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가계, 그러니까 개인과 건설사가 부도날 위기라는 겁니다. 과거 IMF가 대기업발 위기였다면 다가올 위기는 철저하게 서민과 자영업자발 위기입니다. 지금 금리가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게 누구입니까? 이자 낼 돈이 없어 폐업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리고 영끌해서 집 샀는데 이자가 월급의 절반을 넘는 2030 세대들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면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제 지표인 GDP 성장률에는 당장 티가 안 날지 몰라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체감 경기, 즉 민생 경제의 부도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2의 IMF가 온다는 말은 나라가 망한다는 뜻이 아니라 빚으로 버텨온 좀비 가게와 좀비 기업들이 청산당하는 대구조조정의 시대가 온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빨리 금리를 내려서 사람들을 살리지 않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현재 시점 12월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팩트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현재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는 동결 상태가 100% 확실합니다. 왜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년에 8번 열리는데 12월에는 회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에 결정된 금리가 해를 넘겨 내년 1월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일종의 방학 기간인 셈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 시장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골마가고 있는 겁니다. 고금리라는 압력이 혈관을 누르고 있는데 12월 한 달 동안은 한국은행이 처방을 내리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2026년 1월 중순입니다. 이때 열리는 새해 첫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천국과 지옥, 두 갈래의 길 중 하나로 강제 진입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얼마나 극단적인지 지금부터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절히 원하시는 금리 인하입니다. 만약 내년 1월 한국은행이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 금리를 내리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환호할 겁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합니다. 죽은 고양이도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면 잠시 튀어 오른다는 뜻이죠. 서울의 상급지, 특히 강남과 마용성, 그리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붙을 겁니다. 이제 금리 내린다더라, 이자 부담 줄어든다 하면서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뛰어들겠죠. 잠실 엘스나 리센츠 같은 대장주 아파트 호가가 발표 다음 날 바로 1억 원씩 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금리 인하 발표가 나오면 강남 아파트는 바로 반응했습니다. 중개사무소마다 전화기가 불이 나고 매물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죠. 하지만 이 기쁨은 길어야 3개월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무시무시한 역풍이 불어닥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아직 경기가 좋아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만 힘들다고 먼저 금리를 내린다. 글로벌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이 어떻게 보일까요? 한국 경제가 못 버티네. 한국 돈.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이 생각과 동시에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외국인들은 단순합니다. 금리가 높은 곳에 돈을 둡니다. 미국 금리가 4%인데 한국이 3%로 내려가면 굳이 한국에 돈을 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뚫고 1,600원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수입해 쓰는 석유, 밀가루, 원자재 가격이 폭등합니다. 집값은 1억 올랐는데 마트에 갔더니 라면값, 기름값이 30% 올라 있는 겁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미친 듯이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면요.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상황을 말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전 세계가 겪었던 악몽이죠. 일자리도 없는데 물건값만 오르니까 서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결국 섣부른 금리 인하는 부동산을 잠깐 살릴지 몰라도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는 달콤한 독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값 올라서 좋아했는데 막상 생활하려니 돈이 더 많이 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거나 고금리로 동결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마취 없이 수술을 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은 PF,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입니다. 지금 겨우겨우 이자만 내며 버티고 있는 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하게 됩니다. 뉴스 속보로 도급 순위 30위권, 50위권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건설사들의 부도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실제로 작년부터 중소건설사들의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데 금리가 더 오르거나 동결되면 이게 중견건설사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책임 준공을 약속했던 공사 현장이 멈춥니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권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걸리고 입주는 2년, 3년씩 기약 없이 밀리게 됩니다. 분양을 받아 권리를 갖게 된 수분양자들의 피눈물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은 집은 못 받고 중도금 대출, 이자만 계속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업은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면 그 밑에 달린 철근 업체, 레미콘 업체, 인테리어 업체들이 줄줄이 연쇄 부도를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역대급 옥석 가리기가 시작됩니다. 버티다 지친 연끌족들과 다중 채무자들이 결국 집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금매로 내놔도 안 팔리니 경매로 넘어갑니다.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경기도 외곽 지역의 경매 물건이 한 달 만에 2배로 폭증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율은 60%대로 떨어지고 현금을 쥔 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박앤세일 기간이 열리는 셈이죠. 경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기 때 나온 물건이 가장 좋은 물건이다.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들의 물건이니까 가격도 싸고 조건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시나리오 A와 B. 둘 다 듣기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제가 지금 한국은행과 부동산 시장이 3연초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어느 길로 가도 벼랑 끝인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첫째,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계부채라는 뇌관 때문입니다. 금리를 내리자니 다시 빚내서 집 사자는 광풍이 불까봐 무섭습니다. 지금도 GDP 대비 가계부채가 세계 1위 수준인데 여기서 빚이 더 늘어나면 한국 경제는 정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하는 총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금리를 낮췄더니 집값이 폭등하고 연끌족이 양산됐던 경험이 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죠. 둘째,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PF 붕괴와 내수 침체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올리자니 건설업계가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가 다 죽습니다. 건설이 멈추면 공급 생태계가 파괴되어 3년에서 4년 뒤에는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부작용까지 낳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은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지금 공급을 안 하면 3년 뒤에 물량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때 가서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내리면 집값 거품과 환율 쇼크가 오고 올리면 건설사 부도와 경기 침체가 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금 동결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터질 폭탄을 잠시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우리는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바로 뛰쳐나가는데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위험을 못 느끼고 그대로 죽는다는 우화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딱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간과하는, 하지만 매매 시장보다 더 무서운 뇌관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전세 시장의 붕괴입니다. 매매 시장만 보시면 안 됩니다. 금리 동결이나 인상이 지속되면 전세 대출 금리가 4에서 5%대를 유지하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은행에 전세 대출 이자 100만 원 내느니 차라리 집주인한테 월세 100만 원 주는 게 낫다. 전세 수요가 월세로 급격하게 이동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전세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월세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고요? 전세가가 받쳐주지 않으면 갭 투자자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거나 전세가를 1억, 2억 낮춰야 들어온다고 합니다. 결국 고금리가 지속되면 역전세난이 터지고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들의 물건이 경매로 쏟아지게 됩니다. 즉, 2026년은 매매가 하락보다 전세가 하락이 집값을 끌어내리는 더 큰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갭 투자 안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요? 내 아파트 옆집이 경매로 나와서 시세가 반토막 나면 내 집값도 같이 떨어지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인근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형성되거든요.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 경매로 6억에 낙찰됐는데 내 집만 10억 받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포지션에 맞는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드립니다. 첫째,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은 청약통장을 아낄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강남 3구나 확실한 로또 분양이 아니라면 서울 애매한 입지에 고분양가 청약은 저 멀리 미루어 두세요. 미분양납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곳들은 분양받아도 프리미엄을 못 받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어서 손해보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대신 경매 공부를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년 상반기 PF 위기와 역전세난으로 감정가 대비 30%, 40% 떨어진 물건들이 쏟아질 때 그게 여러분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현금 채굴에 집중하십시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통장에 현금을 쌓아두는 게 최선의 전략입니다. 둘째, 1주택자 갈아타기 희망자 여러분. 금리 내리면 갈아타야지 생각하시죠? 명심하십시오. 금리가 내려서 내 집이 팔릴 때쯤이면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상급지는 이미 2억, 3억 더 올라 있을 겁니다. 상급지는 항상 먼저 오릅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만 나와도 바로 반응하거든요. 상급지 갈아타기는 금리 인하 직후가 아니라 지금처럼 거래가 얼어붙었을 때 금매 대 금매 교환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 집을 조금 싸게 팔더라도 상급지 금매를 더 싸게 잡는 전략. 그게 2026년 생존 법칙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모두가 비싸게 사고 팔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싸게 사고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다주택자나 투자자 여러분. 지금은 정리할 시기입니다. 특히 전세 끼고 있는 물건 중에서 역전세 위험이 있는 건 과감하게 손절하십시오.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정리하는 게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더 큰 손해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현금 확보에 집중하세요. 내년 상반기 경매 시장에서 좋은 물건들이 나올 때 그걸 잡을 수 있는 건 현금을 가진 사람들 뿐입니다. 2026년 1월 하는 총재의 입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2월의 침묵에 속지 마십시오. 국가는 망하지 않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개인은 무너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현금을 쥐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습니다. 실제로 1997년 IMF 때 현금 부자들은 강남 아파트를 헐값에 사들였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기회를 잡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검증소였습니다.